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서아 작가의 단 하루의 부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다시 그리움이 찾아옵니다. 그날의 마음이 단 하루만이라도 돌아온다면 사라진 것들에 대해 우리가 정말로 잊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김서아 작가의 단 하루의 부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엄마는 식탁 위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엄마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왜? 뭔 일 있어? 뭔가에 놀란 건지 홀린 건지 알 수 없는 엄마의 두 눈이 핸드폰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양손을 덜덜 떨면서도 핸드폰을 꽉 쥐고 떨어뜨리지 않으려 애썼다. 무슨 일이야 도대체? 엄마의 두 무릎이 꺾이듯 휘청였다. 나는 의자에 엄마를 앉히고 핸드폰을 가로챘다. 순간 얼음물에 처박힌 것처럼 머리통이 부서지는 줄 알았다. 너무나 익숙한 이름, 이제는 낯선 이름이기도 했다. 김성찬. 웹발신, 김성찬님이 주문하신 세라젬 건강치료기 강정임님에게 발송 예정. 89만 9천 원.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할 만큼의 무거운 공기가 엄마와 나 사이를 짓눌렀다. 벽시계의 초침만이 고요함 속에서 제 몫을 해냈다. 나는 엄마에게 수신된 짧은 문자를 전국 청소년 100일장에 응모하려고 쓰고 있는 소설의 첫 문장처럼 공들여 읽고 또 읽었다. 그때 아빠 핸드폰 분명 해지했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을 하니? 먼저 정적을 깬 건 엄마였다. 그때 오빠랑 가서 번호도 해지하고 핸드폰도 반납했잖아. 엄마는 무겁게 몸을 일으켜 실내화를 질질 끌고 소파로 걸어가 앉았다. 머리가 지끈거릴 때처럼 소파 팔걸이에 팔꿈치를 얹고 한쪽 손바닥으로 머리를 받쳤다. 네 아빠가 죽기 전에 애들 다 키우면 호강시켜준댔는데 혹시 그때 미리 준비한 건가? 예약 선물 그런 거 있잖아. 엄마의 표정처럼 거실 창밖이 퍼렇게 멍들더니 그새 어둠을 몰고 왔다. 나는 창 쪽으로 다가가 블라인드 줄을 잡아당겼다. 창밖 건너편 왕복 4차선 도로에는 전조등을 켠 자동차들이 거북이처럼 느리게 움직였다. 항상 이 시간을 기다렸던 엄마는 좋아하는 일일 연속극이 시작했는데도 전혀 집중하지 못했다. 연속극은 길거리의 전광판처럼 관심받지 못한 채 장면이 계속 바뀌었다. 그 뭐냐 울산 갔을 때 그 커다란 거 느린 우체통이랬나? 그것도 편지 넣으면 1년 뒤에 보내준다면서 10년 전에 예약해둔 뭐 그런 거 아닐까? 안 그래도 지난번에 너희 큰고모가 전화해서 이제는 남자친구 좀 만들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더라. 혹시 그 말에 아빠가 서운했나? 정말 별일이네 별일이야. 엄마는 혼잣말 같은 횡설수설한 말들을 마치 나와 대화하듯 크게 말했다. 아빠는 같은 번호를 10년 넘게 사용했다. 뒷번호가 집 전화번호와 같아서 나는 아직도 아빠 번호를 기억한다. 아직 기억 속에 남아있는 7년 전 핸드폰 대리점에서 없애버린 그 번호를 나는 다시 핸드폰에 저장했다.
번호를 저장하고 메신저 앱에 들어가면 보통 상대방의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 등이 보이는데 웬일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기야 아빠가 이 번호를 쓸 때만 해도 이런 메신저 기능이 없었으니까 가입하지 않았겠지.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 창을 열어 번호를 검색했다. 엄마, 지난번 바퀴벌레와 눈이 마주쳤을 때처럼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튀어나왔다. 검색한 번호는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17번 접수된 번호로 확인됩니다. 엄마가 달려올까봐 나는 재빨리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다. 야근을 마치고 늦게 도착한 오빠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몰래 비밀 작전이라도 말하듯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고 엄마 핸드폰을 내밀었다. 오빠는 힐끗 보는 척 하더니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며 무슨 스팸 문자를 보여주냐고 귀찮아했다. 나는 오빠의 소매 끝을 잡아당기며 얼굴 근육을 잔뜩 찡그렸다. 아니 자세히 좀 보라고. 아빠라고. 아빠 이름하고 번호로 엄마한테 문자가 왔다고. 그제야 턱을 쭉 빼내밀며 관심을 보였다. 나는 다시 엄마의 핸드폰을 얼굴 앞에 대고 흔들었다. 말이 돼? 아빠가 이런 문자를 보낼 리 없잖아. 오빠는 좀 전과 달리 잠깐 진지해지더니 이내 한숨을 내뱉었다. 이거 그냥 스미싱이야. 넌 이제 고등학생 되는 애가 요즘 뉴스도 안 보냐? 오빠가 답답하다는 말투로 나를 한심하게 내려보며 부엌으로 향했다. 엄마 혹시 문자 온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링크 클릭했어? 국을 뜨던 엄마가 고개를 돌렸다. 아니, 뭘? 뭐 문자? 그거 당연히 안 했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사람처럼 엄마가 시치미를 떼며 말했다. 그럼 됐어. 이거 아빠 아니고 그냥 스미싱이야. 보이스피싱 같은 거. 잘못했다가 악성 앱이 깔리거나 개인정보 유출돼. 신종 사기 수법이라고. 오빠는 아빠에게 문자가 온 사실보다 엄마가 피해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안심했다. 엄마의 눈빛에 서운함이 그득했다. 나도 알아. 배고프다며 신경 쓰지 말고 와서 밥이나 먹어. 억지로 울음을 참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실이 아니래도 끝까지 아빠가 보낸 문자라고 믿고 싶었던 엄마는 거실에 앉아 빨래를 개키다 끝내 눈물을 떨구었다. 1년 전의 문자가 오늘 또 아빠 기일 전날에 도착했다. 네 아빠가 정말 귀신은 귀신인가 보다. 아빠가 좋아했던 잡채를 무치며 엄마가 말했다. 이번에도 같은 번호로 문자가 왔지만 너무 놀라 양손을 덜덜 떨면서도 핸드폰을 꽉 쥐고 떨어뜨리지 않으려 애쓰던 엄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엄마는 이제 멀리 있는 아빠에게 안부 문자라도 받은 듯 기뻐했다. 마치 아빠의 기일을 기다린 사람처럼 음력이라 매년 날짜가 바뀌는데도 귀신같이 맞춰 보낸다며 입술을 실룩였다. 작년처럼 울지 않고 기뻐하는 엄마를 보니 올해도 잊지 않고 아빠의 이름을 도용해 문자를 보내준 사기꾼들이 고마웠다. 나도 1년 만에 다시 온 문자 때문인지 내일이 아빠의 기일이란 게 믿기지 않았다. 그냥 멀리 출장 간 아빠가 1년에 한 번씩 집으로 찾아오는 날 같았다. 진짜 아빠가 보낸 게 아닌데도 엄마는 그 문자가 그렇게 반가워?
엄마는 아끼던 접시를 꺼내 아빠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담으며 콧노래를 불렀다. 어처구니없게도 나는 아빠가 진짜 어딘가에서 보내온 문자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방 안에 들어와 인터넷 검색창에 죽은 사람이 보낸 문자, 죽은 사람이 문자를 보내올 수도 있나요? 몇 번을 쓰다 지웠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집안 제사를 다 없애는 바람에 아빠의 기일에도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엄마는 오늘처럼 아빠가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고 나와 오빠는 저녁 일찍 들어와 아빠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먹으며 함께 시간을 보낸다. 그건 지난 7년 동안 지켜온 무언의 약속이다. 처음엔 죽은 사람이 좋아했던 음식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매년 챙겨 먹는 게 이상했다. 하지만 이제는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아빠가 좋아했던 음식만으로 함께 저녁을 먹는 기분이다. 음식으로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니까. 내일 주말인데 아빠한테 다녀올까? 다 같이 다녀온 건 좀 됐잖아. 저녁을 먹으며 엄마가 물었다. 아빠의 기일이 매년 바뀌는 바람에 오빠의 휴가를 맞추기 어려웠다. 엄마의 말처럼 나도 다 같이 다녀온 기억이 바로 떠오르지 않았다. 그럼 내일 일찍 다녀오자. 어차피 토요일이라 오빠 회사도 상관없잖아. 젓가락질을 하며 오빠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속도로가 새로 깔렸어도 주말에 문경을 다녀오는 일은 꽤 빠듯하다. 새벽부터 일어나 말끔하게 차려입고 엄마가 바리바리 싼 음식과 술을 챙겨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다. 앙상한 나뭇가지에는 누가 아이스크림을 쓱 문지르고 간 것처럼 엊그제 내린 눈의 흔적들이 아직 남아있다. 올해는 유독 간헐적으로 눈이 자주 내리는 이상한 겨울이다. 출발하면서 최대한으로 켠 히터는 소리만 요란하고 금방 따뜻해지지 않았다. 바깥 공기와 다를 바 없는 차 안의 온도 때문에 절로 몸이 움츠러든다. 교통방송의 주파수가 맞춰진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경쾌한 목소리가 교통 상황과 오늘 날씨와 밤사이 일어났던 사고들까지 쉬지 않고 말하는 바람에 듣는 내가 더 숨이 가빴다. 가죽 시트의 열선이 점점 달아올라 엉덩이가 뜨끈해진 후에야 움츠렀던 몸을 펴고 등받이에 편히 기댔다. 날씨 때문에 세차를 미뤘는지 지나가는 차들 대부분이 녹아내린 눈과 먼지로 뒤엉켜 더러웠다. 하얀 눈이 내린 보람도 없이 거리도 차도 온통 구정물 투성이었다. 만남의 광장까지 서울을 빠져나가느라 밀렸던 차들은 어느새 뿔뿔이 흩어졌다. 귤 줄까? 엄마가 뒷자리에서 꽃잎처럼 예쁘게 껍질을 깐 귤 2개를 어깨 앞으로 넘겨줬다.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좋은 편이야, 그렇지? 엄마의 들뜬 음성이 귤 알갱이처럼 톡톡 터졌다. 오빠는 운전하면서 내 손바닥에 올려놓은 귤 조각을 한 개씩 입에 넣고 오물거렸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를 들으며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 달렸다. 하늘은 가을처럼 구름 한 점 없이 파랗다. 멀리 보이는 눈 쌓인 산봉우리만이 겨울옷을 입고 있다. 추모원 표지판이 보이고 돌다리를 건너자마자 길 양쪽에서 꽃을 흔들며 호객행위를 하는 어른들의 모습이 보였다.
오늘따라 흔들리는 꽃송이가 유난히 더 아름답게 빛이 났다. 저것들도 다 좋아하겠지. 나는 왜 죽은 사람에게 죽은 꽃을 선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바보야, 원래 납골당은 생화 반입 금지야. 습기나 벌레 생기면 위생적으로 좋겠냐? 그럼 할아버지가 계신 현충원은? 외할머니가 계신 공동묘지는? 거긴 왜 바뀐데도 매번 조화만 파는데? 나는 오빠에게 눈을 흘겼다. 생화는 금방 시드니까 오랫동안 시들지 않는 조화를 두고 오는 거지. 엄마가 그만 좀 하라는 말투로 끼어들었다. 나는 입을 삐죽이며 엄마를 따라 차에서 내렸다. 할머니 오늘은 안 오셨나 봐.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빠에게 올 때마다 꽃을 팔던 할머니가 오늘따라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 자리에서 아들뻘 되는 아저씨가 먼저 온 손님과 꽃값을 흥정하고 있었다. 여기 계시던 할머니 다른 자리로 옮기셨나요? 아니면 아드님 되시나? 엄마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 임씨 할머니요? 그 어르신 전전달인가 돌아가셨어요. 이젠 못 나와요. 눈이 마주친 엄마와 나는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꽃 사시게요? 요즘 새로 나온 꽃인데 화사하니 예쁘죠? 이게 그 뭐시기냐? 프리저브 플라워? 새로 나온 꽃인데 이거 생화예요, 생화. 3년 이상 시들지 않는 꽃이래요. 특수 처리해서 저 짝에서도 허락한 꽃이에요. 가격은 좀 나가는데 그래도 꽤 예쁘죠? 바람에 꽃잎이 나비의 날개처럼 흔들렸다. 엄마, 우리 이거 사자. 아저씨는 고맙다고 거스름돈을 건네면서 바로 다음 손님에게 휙 몸을 돌렸다. 오빠가 비상 깜빡이를 켠 차 안에서 창문을 내리고 빨리 타라는 신호를 보냈다. 연말이라 그런지 뒤에 차가 꽤 들어오네. 전에 꽃 팔던 할머니 아들이야? 왜 다른 사람한테 샀어? 차에 올라타 문을 닫기도 전에 정신없이 오빠의 질문 세례가 이어졌다. 아니, 원래 여기서 꽃 팔던 아저씨인데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셨나 봐. 그 할머니 2달 전쯤 돌아가셨다네. 기껏해야 1년에 몇 번 꽃을 사며 말을 걸었던 할머니지만 마음이 좋지 않았다. 지병이 있으셨나? 지난번만 해도 건강해 보이셨는데. 오빠도 안타까운 눈치였다. 왜 돌아가셨냐고, 어쩌다 돌아가셨냐고 한번 물어볼걸. 뒷자리에서 엄마가 내 어깨를 툭 쳤다. 묻긴 뭘 물어. 연세가 있으셨잖아. 좋은 곳으로 편히 가셨을 거야. 손에 든 꽃을 보면서 한평생 거리에 나와 죽은 사람에게 선물할 꽃을 팔던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항상 꽃처럼 화사하게 웃어주던 할머니의 얼굴이 선명해질수록 괜히 감정이 복받쳐 가슴이 꽉 막혔다. 할머니는 이 꽃을 알고 있을까? 생화도 조화도 아니면서 시들지도 않는 이 꽃을. 나는 할머니가 아빠처럼 납골당이 아닌 양지 바른 곳 둥근 무덤으로 계셨으면 좋겠다. 갈 수만 있다면 평생 죽은 이를 위해 바쳐지는 꽃을 팔던 할머니의 무덤 앞에 비록 시들더라도 아주 싱싱한 생화를 선물로 놓고 오고 싶다. 이곳에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건 오로지 꽃뿐이니까. 아빠는 추모원 3층 3번째실, 우측 벽면 가장 왼쪽에서 2번째 줄, 밑에서 5번째 칸 안에서 우리를 기다렸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텅 빈 붙박이 유리 장식장처럼 빈칸이 많았다. 7년 동안 하늘나라로 간 많은 사람 때문에 이제 빈자리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유리 장식장 칸마다 안에 들어있는 납골함의 모양도 붙어있는 꽃장식도 가족들이 꾸며둔 사진과 편지도 성별과 나이와 이름도 각각 다른 죽음의 이야기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 오빠, 여기 꼭 아파트 같지? 죽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 여기 올 때마다 세상에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오빠가 소나귀에 힘을 잔뜩 주고 내 오른쪽 어깨를 꾹 주물렀다. 아파트가 뭐냐.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해. 엄마는 유리 너머로 아빠가 갇혀있는 하얀 유골함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유골함 앞에 세워둔 액자 속 아빠가 활짝 웃으며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둘은 그렇게 마주보았다. 이제 사진 속 아빠는 엄마의 나이보다 더 어리다. 아빠보다 2살 어린 엄마는 이제 사진 속 아빠보다 누나가 된 셈이다. 고추냉이를 삼킨 것처럼 코끝이 맵다. 오빠,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나이를 먹어? 오빠가 커다란 손으로 내 입을 틀어 막았다.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어떤 모습일까? 아빠도 나에게 새치 염색을 도와달라 하고 엄마처럼 핸드폰을 손에 쥐고도 핸드폰을 찾아 거실을 돌아다닐까? 갑자기 피식 웃음이 삐져나왔다. 저 하얀 도자기 안에 있는 게 정말 아빠일까? 혹시 모른다. 처음부터 저 도자기 안은 텅 비어있고 어딘가에 진짜 아빠가 살아있을지도. 어쩌면 우리 가족 모두가 지금 속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또다시 웃음이 삐져나올까 재빨리 입술을 꾹 다물었다. 아빠, 진짜 엄마한테 문자 보낸 거면 내년에는 이왕 연락하는 거 문자 말고 전화로 해. 오빠의 눈치를 살피느라 나는 아빠에게 속으로 이야기했다. 우리는 꽃과 함께 지난 여름방학 때 찍은 가족 사진을 남겨두고 건물을 빠져나왔다. 주차장은 그새 만차였다. 밖이 어둑해지고 나서야 서울 게이트 안으로 들어왔다. 오빠는 피곤한지 연거푸 하품하며 눈을 비벼댔다. 엄마도 왼쪽 어깨 위로 고개가 꺾여 졸고 있었다. 나는 보조석에 앉아 무거워진 눈꺼풀을 겨우겨우 치켜뜨며 버텼다. 오늘 아빠 만나고 오느라 고생들 했다. 거실 불 끄고 일찍들 들어가 쉬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도 오빠도 재빨리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불 꺼진 방 안에서 책상 위 스탠드만 켜고 침대에 누웠다. 나와 침대와 책상과 의자가 거인처럼 커다란 그림자가 되어 한쪽 벽을 덮었다. 영혼에도 그림자가 있을까? 1년에 단 하루 아빠가 문자가 아닌 그림자로라도 찾아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림자가 되어 잠들었던 나는 벌어진 커튼 사이로 뚫고 들어오는 햇볕에 눈이 따가웠다. 몸을 뒤집어 베개에 머리를 쳐박고 햇볕을 피하려는데 엄마가 방에 들어와 벌어진 커튼을 열어 젖혔다. 나 더 잘래. 오늘 일요일이잖아. 엄마가 덮고 있는 이불을 종아리까지 끌어내리며 잠을 깨웠다. 어제 아빠한테 주고 온 꽃이 뭐랬지? 엄마랑 꽃집 좀 같이 다녀오자.
나는 짜증을 내며 침대 위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파닥거렸다. 프리저브드 플라워. 나 아직 졸려, 엄마. 혼자 가. 아파트 단지 안 꽃집은 명절 당일 빼고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문에 매달려 있던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꽃향기가 날아왔다. 꽃바구니를 만들고 있는 아줌마 뒤로 커다란 유리문이 보였다. 그 안에서 종류별로 색깔별로 잘 정리된 꽃들이 나를 바라보았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래? 엄마는 아줌마와 인사를 나누며 한참 수다를 떨었다. 나는 창가에서 햇볕이 내리쬐는 곳에 놓인 화분들을 구경했다. 추운 겨울인데도 작은 화분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대견했다. 이게 요즘 유행이긴 하지. 색깔도 이쁘고 시들지도 않고 집에 가서 이대로 벽에 걸어도 돼. 꽃만 화병에 꽂아도 예뻐. 빨간색 장미와 시네신스, 라그라스, 그리고 하얀 목화가 어우러진 시들지 않는 꽃다발과 빨간색과 주황색, 노란색의 거베라 생화 한 송이씩을 계산한 뒤에 엄마는 아줌마와 헤어질 인사를 나눴다. 집에 돌아온 엄마는 가족들 사진이 진열된 거실 장식장 위에 꽃다발을 예쁘게 눕혀놓고 거베라 세 송이는 예쁜 화병에 꽂아 식탁 위에 올려놨다. 그런데 엄마, 저 꽃은 죽은 걸까 살아있는 걸까? 3년 동안 시들지 않을 뿐 생화라고 할 수는 없잖아. 죽음과 생의 중간인 꽃인가? 엄마는 내 물음에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렸다. 잠이 덜 깼으면 가서 세수 한 번 더 하고 와. 식탁에 한쪽 볼을 대고 누웠다. 유리가 피부에 쩍 하고 달라붙었다. 색이 선명한 거베라의 향기보다 커피 향이 더 짙게 날아다녔다. 겨울이 물러나기도 전에 이상 기온으로 예년보다 봄이 일찍 찾아왔다. 날씨가 따뜻해져서 좋았지만 아침 저녁 기온차로 인해 감기 환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흘러나왔다. 여름인가 싶을 정도로 낮에는 햇볕이 절정에 이르다가 밤에는 또 가을인가 싶을 정도로 차가운 바람이 몸을 스쳤다. 20년 만에 최악의 봄의 가뭄으로 건조해진 날씨와 맞붙은 잦은 산불로 산림청에 다니는 오빠의 얼굴은 보기가 힘들다. 정릉천 옆으로 활짝 핀 개나리가 쏟아져 내리고 아파트 단지 안에는 벚꽃잎이 눈발처럼 곳곳을 날아다녔다. 진달래와 철쭉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꽃밭에 물결을 이루고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봄의 꽃들이 한꺼번에 만개했다. 사람들은 호수와 강변, 개천 주변으로 꽃구경을 나섰다. 뉴스에서도 남쪽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번진 꽃 소식을 보도했다. 거실 화분에서도 실파처럼 생긴 꽃대에서 노란 수선화가 활짝 피었다. 어릴 적 아빠에게 처음 선물 받은 화분이 수선화였다. 화분을 처음 본 날 나는 양파처럼 생긴 알뿌리가 무슨 꽃이냐고 의심했다. 그런데 아빠 말처럼 양파 같은 알뿌리가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올라오더니 봄이 되어 노란 꽃잎으로 활짝 피었다. 신기했다. 그때부터 나는 수선화를 좋아했다. 노란 꽃잎은 해바라기처럼 위를 향해 피지 않고 옆을 향해 피었다.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수선화도 마치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렇게 날씨가 덥고 햇볕이 좋으면
꽃이 금방 피었다 진다. 수선화를 보기 위해 빨리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지만 금방 피고 지는 꽃잎을 보고 있으면 외로웠다. 아빠가 옆에 있다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그래도 매년 꽃이 지면 시든 꽃대를 조심스럽게 잘라 구근을 잘 관리해뒀다가 가을에 다시 심었다. 엄마, 수선화가 아빠를 닮은 것 같아. 1년 내내 기다리는데 엄청 짧게 왔다가 가잖아. 1년에 단 하루밖에 연락 안 하고. 내 말에 공감하듯 엄마의 웃음이 터졌다. 올해도 아빠가 또 문자를 보낼까? 글쎄, 이번에는 문자로만 말고 진짜 안마 의자 좀 보냈으면 좋겠네. 나는 너무 웃겨서 눈물이 났다. 엄마의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엄마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입이 바짝 마른 사람처럼 전화를 받는 내내 여러 번 물을 마셨다. 오빠가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했던 일을 처리하기 위해 불법 스팸 대응센터에서 온 전화였다. 너는 왜 쓸데없이 아무것도 아닌 일을 키워? 현관에서 오빠가 신발을 벗고 들어오기도 전에 엄마가 언짢은 말투로 나무랐다. 매년 죽은 사람 번호를 도용해서 가족들한테 사기 문자를 보내는데 당연히 신고해야지. 엄마의 반응이 이해가 안 된다며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오빠도 언성을 높였다. 아니, 아무 피해도 없잖아. 막말로 돈 피해본 것도 아니고 네 말처럼 내가 전화도 안 하고 클릭도 안 해서 아무 문제도 없는데 굳이 뭐하러. 엄마와 오빠의 얼굴이 대결하듯 붉어졌다. 이렇게 둘이 동시에 화가 난 게 너무 오랜만이라 나는 중간에서 누구의 편도 들지 못했다. 일주일이 넘게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는 엄마와 오빠 사이에서 애가 탔다. 더위로 푹푹 찌는 날씨에도 한동안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오늘에서야 같이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으면서 자연스럽게 녹아내렸다. 오빠 이제 안 바빠? 너는 고등학생이 드라마 볼 시간이 있냐? 엄마가 참외를 찍은 포크 2개를 내밀며 오빠와 내 입을 막았다. 요즘 엄마의 최고 관심사인 드라마 스테이지가 시작됐다. 너도 글 쓰고 싶다며. 나중에 저기다가 공모 한번 해봐. 엄마는 CJ 엔터테인먼트에서 신인 스토리텔러 지원 사업을 오픈했다며 공모전에서 당선된 10개의 작품을 뽑아 단편 드라마로 만든 거라는 부연 설명까지 해줬다. 단막극 형식인데 실험적이어서 이상하고 재미있는 것도 많더라. 우리 딸도 이왕 쓸 거면 이런 거 당선되면 얼마나 좋을까? 수시도 인정되려나? 엄마가 어깨로 내 어깨를 툭 밀치며 부담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엄마, 이제 시작하거든. 나 보지 말고 빨리 드라마나 봐. 아니면 딴 데 튼다. 텔레비전 전체 화면이 까만색으로 변하더니 중간에 하얀색 글자가 나타났다. 나는 내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알 수 없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죽음 그 자체다. 파스칼. 시작부터 심오했다. 근미래 시한부를 판정받은 아버지가 홀로 남을 아들을 위해 자신을 복제한 AI를 만든다는 내용이었다. 진짜 나중에는 저런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생기겠지? 실제로 가능하지 않을까? 저런 게 진짜 가능했다면 아빠도 했겠지?
죽어서도 우리가 아빠랑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까. 오빠가 나를 또 한심하게 쳐다봤다. 너는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지우고 싶은 기억은 조작하고 리터치하려면 돈을 더 내라면서 다른 방법을 알려주는데 어떻게 저걸 믿냐? 나라면 전 재산을 저런 곳에 안 쓸 거야. 괜한 돈 쓰는 거야. 내가 죽었는데 저게 진짜 나인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할 거야? 역시 내 오빠 맞네. 사람은 변하지 않아. 나는 오빠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다. 그럼 엄마는 어때? 만약에 아빠가 저렇게 AI로 복제돼서 영상으로 대화할 수 있다면 믿을 거야?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대면서 엄마가 팔짱을 꼈다. 처음에는 당연히 못 믿지. 그냥 찍어둔 영상 편지면 몰라도. 드라마 때문에 침대에 눕고도 한참 동안 잠이 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없다 부를 것인가, 어머니가 있다 부를 것인가. 문학 시간에 배운 병풍이란 시가 생각났다. 만약 아빠가 AI로 남아 화면으로 대화할 수 있다면 그건 아빠일까 아닐까 상상하고 또 상상하느라 오늘 밤은 잠이 들 것 같지 않았다. 초록잎들이 여름과 함께 사라지고 노랗고 붉은 잎들이 가을을 불러왔다. 일기예보에서는 올해 여름이 너무 길어서 가을이 짧게 머물다 갈 거라고 말했다. 짧은 시간에도 가을 억새들은 은빛 물결로 멋짐을 뽐냈다. 덕분에 아빠한테 가는 길이 평소보다 2배는 더 멀었다. 추석을 피해 움직였지만 가을 풍경이 몰고 올 교통 상황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올해도 스미싱 문자가 올까? 오빠가 신고하는 바람에 이제 안 오겠지. 오빠가 눈을 찌푸리며 쳐다봤다. 넌 아빠 전화번호가 도용당해서 그런 사기꾼들에게 이용당하는 게 좋냐? 아니 그래도 신기하잖아. 아무 때나 오는 것도 아니고 아빠 기일 전날에 딱 한 번 날짜 맞춰서 보내는 게. 옆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려면 그냥 잠이나 자. 나는 뒷자리에 앉아있는 엄마를 돌아보며 씩 웃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올해도 아빠가 꼭 부활할 거니까. 추모원 표지판이 보이고 돌다리를 건너자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어른들은 옷차림만 바꿔 입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꽃을 흔들었다. 오늘도 꽃 사가? 지난번에 산 꽃이 3년 동안 시들지 않는 꽃이라며. 생각지도 못한 오빠의 질문에 엄마는 당황한 눈치였다. 그럼 조화는 왜 매번 사가? 평생 시들지 않으니까 한 번 사면 끝이지. 엄마 대신 내가 나섰다. 그럼 이번에는 어디서 사? 돌아가신 할머니 자리에서 파시던 그때 그 아저씨한테 사면 돼? 오빠가 자포자기한 듯한 말투로 다시 물었다. 그럼 이번에는 그냥 가고 아빠 기일 때 예쁜 꽃으로 새로 사가자. 이번에는 나 대신 엄마가 대답했다. 처음으로 꽃가게들을 그냥 지나치고 추모공원 주차장에 도착했다. 아빠에게 빈손인 게 미안했다. 올해는 윤달이 껴서 아빠 기일이 한 달이나 늦네. 12월 달력을 넘기며 엄마가 말했다. 그럼 아빠한테 문자가 올까 안 올까? 나는 장난처럼 엄마에게 물었다. 네 잘난 오빠가 신고하고 내 핸드폰에 스팸 번호로 차단까지 시켰는데 또 오겠니? 창밖을 바라보며 엄마가 커피를 한 모금 삼켰다.
엄마의 눈에 아쉬움이 그득했다. 엄마 핸드폰 어딨어? 잠깐만 줘봐. 나는 엄마 핸드폰 설정에 들어가 오빠가 스팸 번호로 수신 차단한 아빠 번호를 다시 차단 해제시켰다. 혹시 이번에 또 문자가 오면 오빠한테는 비밀이야. 나한테만 알려줘. 알았지? 엄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나는 어떤 스미싱이라도 좋으니 아빠 번호로 또 한 번 문자가 오기를, 시간이 빨리 흘러 아빠의 기일이 성큼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웹발신. 안녕하세요. 롯데백화점 본점입니다. 김성찬님이 주문하신 스와치 미도 시계가 도착했습니다. 언제 방문 가능하신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엄마와 나는 로또에 당첨된 사람처럼 서로 부둥켜 안고 방방 뛰었다. 아빠였다. 내용도 링크도 문의하라는 전화번호도 모두 달랐지만 분명 수신된 번호는 아빠였다. 윤달이 껴서 한 달이나 늦었는데도 또 날짜를 맞춰 문자를 보냈다. 이제는 엄마도 나도 스미싱 문자가 아닌 진짜 아빠라고 확신했다. 1년에 단 하루 부활하는 아빠를 의심 많은 오빠만 바보처럼 믿지 못할 뿐이다. 오빠가 저녁을 먹으며 둘 다 왜 그렇게 기분이 좋냐고 궁금해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엄마 핸드폰에 아빠가 보낸 문자를 내 핸드폰에만 공유했다. 첫 번째는 엄마가 홈쇼핑에서 볼 때마다 비싸서 사지 못했던 건강치료기. 두 번째는 엄마가 갖고 싶어 했던 아줌마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명품 속옷.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엄마가 하나 사고 싶었던 시계. 어쩌면 이렇게 딱딱 맞출 수 있을까? 나는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1년에 한 번 엄마에게 보낸 진짜 선물이 아닐까 생각했다. 가슴이 쿵쿵 뛰고 괜히 흥분됐다. 들뜬 마음으로 컴퓨터에 앉아 다시 인터넷에 아빠의 번호를 검색했다. 검색한 번호는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23번 신고 접수된 번호로 확인됩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엄마는 아침 일찍 청소를 시작했다.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 배웅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다른 날보다 경쾌했다. 거리에는 겨울나무가 아직 봄을 꿈꾸지 못할 만큼 앙상하게 서 있다. 항상 이맘때면 귀가 떨어져 나갈 만큼 바람이 매서워 마음 한구석이 시렸다. 익숙해지지 않는 겨울 추위에 온몸이 시렵고 아빠가 없는 빈자리가 서러웠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리만큼 기분이 좋다. 아빠의 기일이 슬픔 대신 기쁨으로 느껴진 건 재작년부터다. 그때부터 나는 죽음 또는 삶이 아니라 죽음 앤 삶이라는 말을 종종 떠올린다. 혹시 또 이상한 문자 온 거 아니지? 귀신 같은 오빠가 물었다. 신고하고 차단당했는데 너 같으면 또 보내겠니? 내 불안과 달리 엄마는 미리 준비한 사람처럼 당차게 말했다. 거봐, 그런 것들은 죄다 신고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한 번은 걸려든다고 생각하고 계속 보낼걸. 나는 속으로 똑똑한 척은 저 혼자 다 한다며 오빠를 비웃었다. 엄마는 오빠 몰래 나를 힐끔거리며 윙크를 날렸다. 아빠는 이 갈비찜보다 갈비찜 안에 있는 밤을 더 좋아해. 그렇지 엄마? 은영이가 그러는데 걔네 집은 갈비찜 할 때 밤 안 넣는데 나는 원래 갈비찜에는 무조건 밤을 넣는 줄 알았는데.
젓가락으로 동글동글한 밤 하나를 꾹 찍으며 문득 그때가 생각났다. 아빠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모두 살아계시던 어느 날 밤, 아마도 증조 할아버지 제삿날이었던 것 같다. 나는 유일하게 늦게 잘 수 있는 날이라 좋았다. 할머니와 엄마가 부엌에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할아버지와 아빠는 물에 담가둔 생밤 껍질을 칼로 하나씩 벗겨냈다. 그 옆에 항상 오빠가 졸린 눈을 비비며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잘 배워두라며 제사를 준비하는 것부터 제사를 마치고 지방을 태울 때까지 오빠를 옆에 두었다. 아마 그때만 해도 할아버지는 장손인 오빠가 집안의 제사를 다 챙기리라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할머니는 그놈의 제사 지겹다며 죄다 없애버렸다. 제사 대신 교회에 나가 매일 새벽 기도를 했다. 그 사실을 할아버지는 알고 계실까? 장손을 위해 제사 방법을 일일이 알려준 할아버지, 장손의 앞날을 위해 모든 제사를 없애버린 할머니. 어쨌든 그 사이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오빠였다. 맞지, 오빠?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교회 다니시는 바람에 이렇게 가족들끼리 식사하게 된 거지. 아니야. 할머니가 오빠 고생할까봐 없앤 거야. 아마 그걸로 두 분이 하늘나라에서 만나자마자 막 싸웠을 거야. 오빠가 피식 웃으며 끼어들었다. 아니, 서로 다른 신을 믿어서 하늘나라에서 두 분이 못 만났을지도 몰라. 그럼 아빠는 엄청 바쁘겠다. 할머니한테 한 번, 할아버지한테 한 번,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우리 가족들 보러 와야 하니까. 오빠가 내 머리를 흐트러뜨리며 쓰다듬었다. 동생아, 죽으면 다 끝이란다. 다음 세계는 없어. 그냥 남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거지. 오늘처럼. 나는 오빠의 손을 뿌리쳤다. 아니야. 그럼 우리 가족도 죽으면 다 끝이야? 나는 다시 꼭 아빠 만날 거야.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하마터면 아빠의 문자를 입 밖으로 내뱉을 뻔했다. 내린 눈이 녹아 겨울잠 자는 봄을 깨웠다. 얼어있던 나뭇가지는 다시 새싹을 틔우고 날씨도 바람도 꽃이 필 수 있도록 다시 따뜻해졌다. 할머니의 묘는 살아계실 때 할머니의 작은 몸집처럼 작고 동그랗게 생겼다. 무덤은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기억한다. 할머니의 작고 둥근 무덤에서 갓난아기의 머리털처럼 듬성듬성 파릇한 풀이 자라고 있다. 무덤 위 잡초들은 계절에 따라 파릇하게 자라고 새치처럼 누렇게 새어버리기를 반복한다. 무덤은 죽은 사람을 품고 살아있다. 무덤도 나이를 먹을까? 영생을 믿으며 눈을 감던 할머니는 하늘나라에서 몇 살로 살고 있을까? 경은 할머니의 무덤 앞에서 생각했다. 죽는다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옆에 없는 게 서서히 익숙해질 뿐이지. 기억 속에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믿는 건 슬픈 일이다. 슬픔을 잊기 위해 잊으려 애쓰는 건 더 마음 아프다. 경은 오히려 지난해 헤어진 옛 애인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에서 죽었다고 생각한다. 더는 내 인생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내 인생 밖으로, 기억 밖으로 영원히 나갔으니까.
경에게 죽음은 그런 것이었다. 경은 할머니 몸집처럼 작고 둥근 무덤 위에 손을 가져다 대고 자라난 풀들을 어린아이 머리칼 만지듯 살살 쓰다듬었다. 아, 깜짝이야. 제발 노크 좀 해. 엄마가 지난달 청소년 백일장에서 떨어진 소설을 고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엄마의 꼬임에 넘어가 잠시 정릉천 산책을 나섰다. 오늘따라 자전거 타는 사람도 걷는 사람도 많네. 천 주변으로 길게 머리를 늘어뜨린 버드나무를 따라 걸었다. 살짝 바람이 불 때마다 어디선가 라일락 향기가 날아와 코끝을 스쳤다. 엄마, 우리가 아빠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아빠도 계속 우리 곁에 살아있는 거나 다름없지? 엄마가 내 손을 잡더니 걸음에 맞춰 살짝씩 흔들었다. 나는 엄마의 대답을 기다렸다. 아무 말 없는 엄마의 입술이 실룩였다. 띠링. 엄마의 주머니에서 핸드폰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이 시간에 누구지? 엄마가 바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 속에서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엄마의 움직임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엄마 왜? 뭔데? 어둑해지는 거리에서 핸드폰 화면이 눈부시게 밝았다. 1853? 나는 손등으로 눈을 비비고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다. 아빠였다. 기일도 아닌데 아빠가 또 문자를 보냈다. 진짜 죽은 아빠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 것만 같았다. 기억 속에서 죽지 않으면 살아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웹발신. 시간 괜찮으시면 내일 저녁 같이 하실래요? 김성찬님이 강정임님에게 데이트 신청하셨습니다. 전화를 걸어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1번 데이트 수락, 2번 데이트 거절. 나는 무엇인가 홀린 듯 아빠의 이름으로 수신된 문자에 전화를 걸고 싶어졌다.